안녕하세요.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재료 준비하면서 실화 사연 잘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너무 재밌어서 피곤한 것도 모르고 일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사연들이 전부 우리가 사는 얘기들이잖아요.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우리끼리 욕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며 지내고 있죠. 덕분에 직원들이랑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푼수처럼 웃고 살지만 속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가끔 생각날 때도 있죠. 며칠 전에 지나간 설 명절 같은 날에는 빠지지 않고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저도 사연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 솜씨는 없지만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돼지국밥집은 현재 2대째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1대로 장사를 하셨고 저와 남편이 2대로 맡아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죠.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님이 사업으로 집안 재산을 모두 탕진하시고 먹고 살려고 어머님이 시작하신 일이었대요. 처음엔 돈도 안 되고 힘만 들고 그랬지만 자식들이랑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하시며 음식 맛을 개발하셨고 그 레시피로 현재까지 저희가 밥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에 장남이고 저도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사귈 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 했는데 어쩌다 보니 부부까지 됐네요. 사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이 속 썩이는 일도 많았어요. 어릴 때는 저 몰래 소개팅 나갔다가 걸리기도 했고 군대에 갔을 때는 휴가 마지막 날 복귀 안 하겠다고 해서 겨우겨우 달래서 보내기도 했어요. 제대 후에는 복귀해서 술값 없다고 해서 대신 내준 술값도 수두룩 하고요. 어쩜 그렇게 애처럼 철없이 굴던지 제 지인들은 다들 남자친구가 아니라 자식 같다고 할 정도로 애물단지였죠. 고작 연애하면서 그렇게 맘고생했는데 왜 헤어지지를 못해선 결국엔 우리 둘 결혼까지 하게 됐고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식당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저였기에 처음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 놈이 프로포즈 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속았다는 걸 깨달았죠. 너 팔에 이건 뭐야? 화상이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뚝배기에 딘 자국이지? 그렇지? 내가 서툴어서 그래. 아니, 이제 결혼해서 살림 배우는 애한테 식당 일 시키는 거야? 너 그 집 식당에서 일하는 거 맞지? 그냥 바쁜 시간에 가서 도와주는 거야. 일 안 해. 으이그, 이거 사. 너 시집 가서 식당 서빙이나 시키려고 내가 대학에 보낸 줄 알아? 엄마, 왜 그래? 그러게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했지. 하필 국밥집 아들이랑 사귀어선 아이고 속 터져 진짜. 가끔 친정 엄마를 볼 때면 웃옷을 신경 써서 입어야 했어요. 팔뚝에 뚝배기 때문에 딘 자국을 보이면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린다고 긴팔을 입고 나가도 엄마한테 흉터를 들키면 그날 헤어질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죄송한 마음에 뭐라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다가 올 때가 태반이었죠. 친정엄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연애를 오래 한 만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셨고 엄마 맘에는 썩 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들 어쩌겠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식 날 얼마나 많이 우시던지 눈화장을 몇 번이나 고치고 그랬죠. 이왕 결혼했으니 저는 맏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국밥집에서 일을 시키실 때도 군말 없이 묵묵히 일을 배웠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하루 24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각자 하는 일이 달라서 가게 마감을 하고 난 뒤에야 대화도 나누고 함께 야식도 먹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여느 신혼부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비전은 있었죠. 어머님께 잘 배워서 2호점, 3호점 가게를 늘려 돈을 많이 벌자. 이게 우리의 공통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도 묵묵히 참고 일하면서 짬짬이 어머님께 비법을 배우려고 애를 썼고요. 남편이 삼형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바로 밑에 동생은 대학생, 막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제 딴엔 형수라고 도련님 둘과도 잘 지내고 싶어 신경을 많이 썼어요. 둘째 도련님은 좀 깍쟁이 같은 성격이었죠. 공부는 제법 잘했는데 성격 때문인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랑도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어머님 몰래 용돈 챙겨주고 그랬더니 바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딜 가나 돈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쵸? 막내 도련님은 막내답게 애교도 많고 밝은 성향이라 제가 결혼하자마자 형수! 라고 바로 호칭해줘서 쉽게 가까워졌어요. 호기심 많을 고등학생이라 여자친구를 쭉 사귀었는데 다투거나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좀 해줬더니 어느새 저를 의지하고 있더군요. 여자친구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동생만 둘이라서 남동생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각각 개성은 다르지만 그래도 남한테 해코지할 성향은 아니라서 가족이 된 게 좋았어요. 그러니 도련님들과도 잘 지낼 수가 있었고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에 임신이 됐는데 가게 일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서 임신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3개월 만에 알게 돼서 급히 병원에 갔어요. 벌써 12주가 넘어간다며 여태 몰랐냐면서 의사가 놀랄 정도였죠. 그때는 성별을 일찍 알려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집에 와서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리액션이 크진 않았지만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임신 덕분에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도 줄여주셨고요. 임신이라고 아예 쉬게는 안 해주셨어요. 국밥집 열고 셋째 임신했는데 그래도 나는 애 낳은 첫날까지 국밥 팔았다. 임신했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도 안 좋아. 낮에만 와서 몇 시간 일하고 가. 알겠지? 네, 어머님. 저도 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랬으면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네 시할아버지 제사다. 그 종현이랑 가서 장 좀 봐와라. 네, 어머님. 어머님은 가게 일이 바쁘신데도 집에서 제사를 다 모셨는데 1년에 명절 포함 제사가 7번이나 됐어요. 제사가 있는 날에는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시고 일찍 들어가 제사 음식을 장만하셨는데 제사 지내는 시간도 딱 12시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셨죠. 남편이 힘들다고 줄이자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는 건 다 조상님 덕분이야. 그런데 우리 몸 편하자고 우리 마음대로 해서 되겠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될 일이지. 와, 우리 엄마 고집 장난 아니다. 이 녀석아, 다 너희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잔말 말고 장이나 잘 봐와. 그럼 제사 시간이라도 좀 당겨서 해요. 다른 집은 저녁 9시에도 제사 지낸대. 그 시간이 지내면 조상님이 어떻게 와서 잿밥을 먹고 가? 뭐 어떻게든 드시고 가겠지. 쓸데없는 소리. 남들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게 말이 돼? 정신머리 없는 소리 하지 말어. 엄마. 시끄러 이 녀석아. 남편이 몇 번이나 말해도 하던 대로 한다는 어머님이셨어요. 말해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니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하자시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었고요. 저 역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바쁜 가게 일에 집안 대소사에 새 아이까지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매일매일 사는데 치여서 살다 보니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가버린 건지 20대 결혼했는데 어느새 40대가 되어 있으니 나이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겨우 나이 45에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어요. 어머님이 맡아서 하실 때보다 가게가 더 잘 됐고 2호점, 3호점은 내지 않았지만 확장 이전을 해서 훨씬 많은 손님이 가게에 왔죠. 그리고 저의 분신들, 저도 어머님처럼 아들 셋을 낳았는데 형제간의 우애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사내 자식들이라고 사고도 많이 치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서로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아들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나중에 저랑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서로가 의지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도 되고 그래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이가 드신 시어머님은 가게일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저와 남편이 맡아서 운영하게 됐어요.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정은 저희가 했지만 돈주머니는 시어머님이 꽉 쥐고 계셨죠. 힘이 빠지셔도 돼지국밥집의 실세는 여전히 어머님이셨죠. 둘째 도련님은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셨고 막내 도련님도 취직을 했는데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대학 때 사귄 여자친구랑 속도 위반을 해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했고 마침 성질이 온순한 동서가 들어와서 저랑 잘 지냈어요. 결혼해서 쭉 살면서 힘들어도 힘들다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제 일상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문제를 만든 건 둘째 도련님이었고 주범은 도련님과 결혼해서 집안에 새로 들어온 아랫동서였죠. 둘째 도련님은 성질이 깔끔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연애도 도통 안 하고 오로지 책이나 컴퓨터만 끼고 살았는데 30이 넘어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하자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한 거죠. 너 그게 말이 되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혼자 산다는 거야? 어디 모자라서 혼자 산대요? 그냥 혼자가 편해서 그런 거지. 사람이 어디 편한 것만 찾으면서 살 수가 있니?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너희 셋을 낳고 네 형수도 애가 셋인데 그 짓을 왜 해? 자식 낳아봤자 평생을 고생하는데 사람이 사는 데는 순리라는 게 있는 거야. 남자가 다 크면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것처럼. 엄마, 요즘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그래도 나는 안 돼. 내 자식이 늙어서 호래비로 지내는 거 나는 못 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도련님의 결혼 문제에 두 사람은 서로 양보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평생 혼자 사는 건 무리가 있어 보였고요. 아직 짝을 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짝이 생기니 도련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기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왜?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소개? 누구? 어머, 도련님, 혹시 여자 생기셨어요? 뭐? 진짜냐? 네. 결혼할까봐요. 너무 잘됐다. 도련님 축하해요. 네가 이제 정신 차렸나 보구나. 어떤 아가씨인데? 같은 회사에 다녀요. 그래? 데려와봐. 네.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할 것 같던 도련님이 여자를 데려온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연애하는 낌새도 못 챘는데 대체 언제 여자를 사귄 건지. 주말에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 어머님 집 정리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부랴부랴 급하게 집단장을 하고 드디어 토요일 오후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딱 보기에도 도련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답게 살구색 투피스 차림으로 곱게 꾸미고 왔더군요. 형님,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는데요? 그렇지. 동서보다도 어려 보이는데? 그죠. 도련님처럼 깍쟁이같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형님? 겉모습 보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 선입견 같은 거 가지지 말자. 네, 형님. 결혼해서 애도 낳은 막내 동서보다 당연히 어려 보이겠지만 딱 보기에도 나이가 어려 보였어요. 결혼하게 되면 막내 동서보다 손이가 되는데 혹시나 서로 껄끄럽게 될까봐 은근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곧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도련님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역시나 막내 동서보다 어렸고요.
식사하고 얘기 나누는 내내 새침대기처럼 눈을 내리깔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모습이 털털한 성격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어려운 자리인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첫인상만으로도 둘째 도련님처럼 쉽게 친해지기 힘들겠다 싶더군요. 도련님은 인사를 하고 나서 곧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고 반년 뒤에 식을 올렸어요. 어머님은 드디어 아들 셋 다 장가 보냈다면서 이제 숙제 끝났다고 아버님 사진을 보시며 시원섭섭한 눈물을 흘리셨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짠한지. 30을 곧 넘긴 나이에 아버님과 사별하시고 평생 홀로 사시며 힘들게 버티셨을 어머님이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손을 슬쩍 잡아드렸는데 저에게 당부하셨죠. 새로 들어온 사람 나이도 어리고 살림할 줄도 몰라. 큰애 네가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만 좀 모난 구석이 있어도 잘 감싸주고 그래라. 염려 마세요 어머님. 그래. 이제 속은 시원하다만 집안이 편해야지. 사람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한동안은 좀 어수선해. 적응하고 나면 다 괜찮을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네 덕분에 내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 앞으로도 잘할게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 자리를 생각했어요. 며느리 셋이 단합이 잘 돼야 삼형제 사이도 좋을 거고 가족들 우애도 좋을 것 같았죠. 제가 맞이고 나이도 많으니까 중심이 돼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여겼고요. 그렇다고 내 권위만 내세울 것도 아니었고 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동서는 제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둘째 동서와 삐그덕거린 건 도련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에 오고부터 시작했어요. 동서는 신혼여행지에서 선물을 사와선 저희에게 나눠줬는데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화장품이었어요. 대충 얼마 하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걸 사온 건 아니냐고 말했더니 생긋 웃으면서 지 할 말을 다 하더군요. 선물 안 사오면 어때서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이거 안 비싸요. 형님 얼굴에 주름 많은 거 아세요? 피부 관리하셔야 해요. 맨날 싸구려 화장품 쓰지 마시고 이런 고급 화장품 좀 쓰세요. 돈 벌어서 다 뭐 하세요? 동서, 말이 좀 지나치는데? 네? 뭐가요? 형님 생각해서 한 말인데 기분 나쁘셨어요? 아니,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면 어떡해요? 뭐가 문제냔 식의 얼굴로 쳐다보길래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 막내 동서가 저 대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 나보다 아랫동서 맞죠? 그럼 말 놓을게요. 큰형님이 아무 말 안 하는데 동서가 왜 나서서 그래?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뭐라고요? 내가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위아래는 확실히 해야지. 나 어리다고 쉽게 보지 말라고. 자, 동서 선물. 이런 거 필요 없어. 뭐야? 왜 말이 짧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상상도 못한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도 막내 동서도 기가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화도 제대로 못 내고 있었고요. 그때 우리끼리 언쟁이 있는 걸 알고 시어머님이 들어오셔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날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둘째 동서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계속했는데 그 회사 일은 동서 혼자서 다 하는지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명절이고 제사고 손이 필요한 날에 죄다 늦게 오거나 불참을 했어요. 어쩌다 온다고 하는 날에는 늦게 와서는 두세 시간 있다가 밥 먹고 가는 일이 허다했고 자기가 그러는 걸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왔어요. 형수 저 왔어요. 우리가 늦었죠. 야근 때문에. 둘째 왔니? 일 때문에 그런 걸 어째? 그 저녁은 먹었어? 아직요 어머님. 그럼 저녁부터 먹어라. 큰애야 애들 밥 차려줘라. 네. 아니에요 형수. 음식 하신다고 바쁘신데 좀 이따가 제사밥 먹을게요. 제사 지내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12시까지 어떻게 있으려고? 자기야, 나 배고파. 그래? 큰애 뭐하니? 애들 밥 차려줘라.
네, 어머님. 제사 있는 날 밤 9시에 와서는 배고프다면서 저녁상까지 받아먹는 둘째 도련님 내외를 보며 제 속이 얼마나 부글거렸겠어요. 맞벌이는 뭐 자기만 하나요? 저도 맞벌이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애들 건사하고 식당 출근해서 마감까지 하루 왼종일 종종거리면서 일하는 데다가 식구들 밥도 제가 다 준비하고 제사 음식도 제 손으로 하고 그랬어요. 시댁 가게에서 일을 한다 뿐이지 저도 엄연히 맞벌이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제사 음식 전부를 다 준비해야 하고 누구는 달랑 몸만 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제사 참석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시어머님이 뭐라 안 하셔서 제가 더 속이 상하긴 했지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알아서 눈치껏 해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뺀질뺀질거리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건지. 게다가 명절에도 오후 늦지막히 와서는 음식 하는 척만 하고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밤에 자기 힘들다면서 자기들 집으로 가버리고 그랬어요. 저희 삼형제 다들 시어머님 집과 가까이 살았거든요. 저랑 막내 동서는 어머님이 명절날 혼자 주무시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 시댁에서 자고 아침 일찍 제사 준비를 했는데 둘째 동서는 잠자리 바뀌면 못 잔다면서 집에 가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찍 오면 될 텐데 음식 준비 끝나고 상차림을 할 때 돼서야 와서는 제사 지내고 곧장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 저랑 막내 동서 입장에선 둘째 동서가 이쁘게 보이겠냔 말이죠.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님 생신상 한 번을 안 차리는 둘째 동서가 시간이 흐를수록 미워졌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는 짓이 매번 뺀질뺀질하고 지 잘난 맛에 말하는 사람이니 좋게 보이지도 않았죠. 어머님은 또 결혼 안 하고 평생 노총각으로 살 뻔한 둘째 아들 구해줬다고 고마워하시며 은근히 감사시기까지 하셨어요. 물론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는 서운함을 느꼈고요. 요즘 어머님 보면 딴 사람 같아. 어쩜 둘째 동서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신지 몰라. 당신이 이해해. 둘째 장가 안 간다고 어머님이 걱정 많이 하셨잖아. 재수씨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애 낳고 그러면 또 바뀌겠지. 어리긴 뭐가 어려. 나 시집 올 때 생각해봐. 나는 동서 나이에 결혼해서 식당에 임신해 할 거 다 했다고. 알지, 당신 고생한 거. 화나도 그러려니 해. 당신만 속상하지. 그러려니가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눈치 없이 자꾸 이럴래? 남편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저 집안 조용한 게 장땡인 줄 알고 제가 속이 상하든 말든 그저 참으라고만 했어요. 마지로 시집 왔다고 참고 다 이해하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가 셋이면 셋 다 자식 노릇해야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속상한 거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티도 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겨우 마음 진정시키고 지내는데 둘째 동서 이거는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제 속을 뒤집는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도 설 명절이었는데 또 음식하는 날 오후 늦지막히 왔더라고요. 어머님이 뭐라 안 하시면 나라도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 다음부터는 일찍 오라고 했죠. 그리고 제대로 거들지도 않길래 일을 좀 시켰더니 도련님한테 제 뒷담화를 까더군요. 공교롭게도 그걸 제가 듣게 됐어요. 여보, 나 손목 아파 죽겠어. 내가 왜 음식해야 돼? 형수님이랑 재수씨도 하는데 당신도 해야지. 그럼 당신은 왜 안 하고? 나 집에서도 음식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하려면 당신이 해. 많이 힘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럼. 형님 너무한 것 같아. 아니 어머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자꾸 나 시켜? 진짜 이상한 여자야. 말 조심해. 형수님 들으시면 어쩌려고. 들으라지 뭐. 성격 진짜 이상해.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 나한테 자꾸 시비 걸고 어머님이 나 예뻐하시니까 질투하는 것 같아. 하여튼 나 그 여자 싫어. 듣자 하니 가만히 못 있겠더군요. 가만히 있으니 진짜 가마떼기로 알고 사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죠.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 형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뭘 그리 많이 시켰다고 이래? 동서 결혼해서 제대로 일한 거 오늘 처음이잖아. 동서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건데 미안한 줄은 모르고 뒤에서 내 욕이나 해? 그래서 몰래 한 거잖아요. 들리기나 하지 말던지. 그간 쌓인 게 많았던 저는 큰 소리를 내고 말았고 시어머님과 다른 식구들이 저희가 말싸움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동서 편을 들기 어려우셨던지 시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며 동서에게 사과를 시키셨는데 글쎄 눈물까지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제 처가 어려서 그런지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달래서 데리고 올게요. 시댁에 올 때마다 도련님 혼자 덜렁 오면서 달래서 데리고 오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기만 했어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말싸움이라 좀 지나면 다시 오겠지 했는데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생각보다 동서의 고집이 길어지자 처음엔 동서 욕을 하던 시어머님이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고 삼형제 모두 제가 별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그쯤 되자 저는 억울함과 식구들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화병이 나버렸어요. 가게고 뭐고 다 놔버리고 집에 몸져 누워버렸죠. 제가 그렇게 하자 남편이 저를 달랜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저는 남편도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동안 가게 때문에 시어머님 눈치에 동창회 한번 참석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러고 살았나 후회 막심이 됐어요. 정말 다 소용없는 짓 같더라고요. 그래서 맘 딱 먹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번도 참석한 적 없는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죠. 당신 이제 괜찮아? 일어났네? 근데 어디가? 옷차림이 왜 그래? 나 동창 모임 있어서 갔다 올게요. 뭐? 동창 모임? 가게는 안 나가? 당신이 알아서 좀 해요. 내 가게야? 당신 엄마 가게지? 아니 그래도 당신이 있어야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럴 때만 아쉽지? 흥. 일할 사람이 한 명 빠졌으니 남편은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외면하고 밖에 나가버렸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동안 제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 맛있는 식사도 하고 맥주도 한잔 했더니 얼마나 재밌던지요. 친구들이랑 사는 얘기하면서 수다 떨고 있자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제법 늦은 시간이라 동창들과 파하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안 먹던 술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심하게 아파왔고 화장실이 급해 어디든 들어가야 했죠. 주위를 살피다가 근처에 호텔이 보이더군요. 급히 그곳으로 가서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죠. 급한 볼일을 끝내고 로비로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익숙한 사람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바로 둘째 동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곁에 선 남자가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수상한 모습에 지켜보고 있자니 둘은 이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급히 뛰어가 보니 객실로 가는 엘리베이터였고요.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낯선 남자랑 호텔이라뇨.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둘째 도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동서는요? 네? 형수님 웬일이세요? 동서는요? 동서 어딨어요? 집사람 출장 갔어요. 출장요? 어디로 갔는데요? 대구로 갔는데요. 세상에, 도련님, 나 지금 호텔에서 동서 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시내에 있는 호텔인데 방금 웬 남자랑 같이 객실로 올라갔다고요. 뭐라고요? 도련님은 곧 호텔로 왔지만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도련님은 저한테 민망한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얼굴이 창백한 게 많이 놀란 모습에 신경이 쓰였지만 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싶어 저는 집으로 왔죠. 그리고 며칠 뒤 도련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동서가 바람 피운 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날 상간남이랑 둘이 호텔에 간 거예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네? 밤새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동서는 뭐래요? 아, 제가 대단한 사람이랑 결혼했더라고요. 기분 전환이었대요, 글쎄. 기분 전환이요?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대요? 이혼하자고 했는데 자기는 그럴 생각 없다면서 안 한답니다. 이런 불려시 같은 게 도련님. 당분간 형수님만 알고 계세요. 저는 이혼할 거라서 뭐 재판을 하든 뭘 하든 헤어질 겁니다. 형수님께 면목 없네요. 바람 피운 걸 아주 떳떳하게 생각한다는 말에 제가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기분 전환이라고 표현하다니 돌아도 보통 돈 여자가 아닌 것 같았죠. 겨우 여자 하나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도련님인데 안타까워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할 수 있다면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도련님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맘 쓰지 말라고 했죠. 소심해서 남들한테 속 얘기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을지 안 봐도 훤했어요. 도련님은 얼마 뒤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자기가 때가 되면 알리겠다며 모른 척 해달라고 했기에 걱정을 끌어안고 마음으로만 도련님을 응원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방황했던 저도 다시 가게로 돌아가 바쁘게 일을 시작했죠. 그동안 제가 가게 살림을 다 맡아 했던 터라 제가 없는 동안 직원들이 힘들었다면서 잘 왔다며 반겨주더군요. 식당 일이다 보니 직원들 대부분이 여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시댁이랑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 많다면서 그래도 참고 사는 게 인생이라며 저를 다독여줬고요. 잠시 일탈을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저 내 맘 알아달라고 바락 한번 하는 게 다였죠 뭐. 그래도 그런 바락이 효과가 있었던지 시어머님이 저를 대하시는 게 부드러워지셨어요. 웬일로 용돈도 챙겨주시고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알아주시니 마음이 풀리긴 했어요. 점심 손님들 한 타임 지나고 테이블 정리를 하며 부족한 것들 챙기고 있는데 남녀 손님 한 팀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맞이를 했고 주문한 돼지국밥 2그릇을 담아 갖다 드리는데 갑자기 여자 손님이 저를 아는 채 했어요. 너 현숙이 아니니? 네? 나야 나 정연이 나 정연. 어머 이게 웬일이야. 너 정연이구나. 어머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너를 다 만나고 너 그대로다. 아니야 애 낳고 산다고 살도 많이 쪘어. 나 어떻게 알아봤어? 나는 너 전혀 모르겠다. 왜 못 알아봐? 당연히 알아보지. 네가 나한테 보통 친구니? 그래. 이렇게 만나서 진짜 반갑다. 여긴 내 남편. 안녕하세요. 정연이 친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진 지 30년이 된 어릴 때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저를 다 알아보더라고요. 어릴 때 저희 옆집에 살던 친구였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던 친구였어요. 부모님은 도시에 일하러 가셔서 자주 못 보고 그랬는데 저랑 친해서 우리 집에서 자주 놀았거든요. 할머니랑 지내는 친구가 안 됐다고 저희 부모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서 같이 잘 때도 많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됐죠. 친구는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다니는 폼이 대단했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긴 머리에 정장 차림을 하고 있으니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나이 들어 잘 사는 모습에 눈물까지 나려고 했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타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시 시간이 된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제 친구를 아는 척 했어요. 뒤돌아보니 둘째 도련님이었죠. 사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어머, 김 부장, 밥 먹으러 왔어요? 둘이 아는 사이야? 여기 저희 어머님 가게입니다. 이분은 저희 형수님이고요. 형수님, 이분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세요. 뭐?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어?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십니까? 내 어릴 적 친구예요. 우연히 우리 가게에 밥 먹으러 왔대. 그런데 도련님 회사 사장님이에요? 이런 우연이 다 있어 그래. 희한하다 진짜. 그렇게 또 인연이 되다니 진짜 신기했어요. 이래서 죄 짓고 못 사는가 보다 싶더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엮이니 죄 짓고 살면 제대로 살겠어요. 친구는 일이 있다면서 곧 자리에 일어섰고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어요. 친구를 보내고 도련님을 살펴보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지 안 그래도 허연 얼굴이 창백하게 보일 정도였죠. 도련님, 식사는 했어요? 국밥 한 그릇 말아드려요? 오늘 월차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뭐라 그래요? 소송하면 우리가 이긴다죠? 그게 제가 너무 성급하게 소송을 걸었나 봐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니, 증거가 없다뇨. 도련님이 봤다면서요. 같이 있는 걸 봤지 그 호텔방 안에 있는 걸 본 게 아니라서. 어머,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리하다는 말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불려시 같은 게 또 손을 다 써서 문자 내용이나 사진 같은 건 다 삭제하고 시침이 떼고 있는 것 같았죠. 도련님은 괴로워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고 자기 명의 집이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두 발 뻗고 자고 당한 사람이 왜 찬바람 쐬면서 밖을 돌아야 하는지 도저히 분통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련님이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다음날 옷을 차려입고 도련님 회사로 갔죠. 물론 둘이 같은 회사에 다니니 동서와 마주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건물 로비에서 바로 맞닥뜨렸어요. 형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누가 네 형님이야? 나 네 형님 아니야. 불륜녀 같은 동서는 둔 적 없어 나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쳐? 뭐가? 남편 두고 딴 놈이랑 바람 피운 네가 지나치지? 그동안은 가족이니 저도 참고 있었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참아줄 이유 같은 건 없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옷은 그게 뭐예요? 뭐가? 내 옷이 어때서? 아우 촌스러. 저 만나려고 온 거죠? 창피하니까 나가요. 나가서 얘기해요. 무슨 개소리야. 나 너 보러 온 거 아니고 니네 사장 보러 온 거야. 그러니까 비켜. 뭐라고요? 형님이 우리 사장님을 왜 만나요? 만나서 할 말 많지. 직원 윤리에 대해 사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 사장님이 당신 같은 여자 상대해 줄 것 같아? 상대하든 말든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빠져. 이 여자가? 이 여자라니 너 말 다 했어? 말 못했다. 뭐 어쩔래? 이게? 저는 정말 친구랑 조용히 대화하려고 그곳을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불려시 같은 게 자꾸 저를 도발하잖아요. 자꾸 촌스럽다며 무시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길래 눈이 돌아서 그 여자 머리채를 휘어잡아버렸죠. 당신 미쳤어? 이거 놔! 노란 말이야! 그래, 나 미쳤다. 네가 우리 도련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아니 못 있지. 이년아, 너 한번 당해봐라. 이거 놔! 야! 너는 머리 밑이 아프지? 우리 도련님은 가슴 깊은 곳이 아파. 네가 아프게 했다고! 양손에 그 긴 머리를 휘어감고 돼지뼈 나르던 팔뚝 힘으로 있는 힘껏 흔들어댔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우는 소리를 내더군요.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곧 도련님이 나타났어요. 제가 신나게 흔들고 있자 도련님이 겨우 떼어냈는데 제 손에 시꺼먼 머리카락이 잔뜩 쥐어 있었어요. 아파. 너무 아파. 형수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도련님. 여보, 아프다고 나. 불려시가 아프다는 걸로 도련님 동정심을 자극하는데 도련님은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도련님, 미안해요. 오늘 정연이 만나려고 왔는데 그만 마주쳐서. 아니에요. 저 때문에 괜히 힘쓰셨네요. 손가락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곤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네. 결국 친구는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 긴 머리카락이 로비 바닥에 굴러다니는 걸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싶을 정도였죠. 그날 저녁에 도련님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혼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여자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는 것도요. 시어머님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 누우셨고 막내 도련님 내외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했죠. 저 역시 안 맞는 사람은 이혼하는 게 맞다 싶었고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이라고. 범죄도 아닌데 결혼했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자식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도련님은 결국 이혼을 했어요. 불려씨가 이혼 안 하겠다고 했지만 바람 피우던 불륜남이 나타나서는 매달리는 바람에 결국 이혼 소송에서 이기게 됐죠. 그리고 사장이라는 제 친구를 만나서 바람 피운 걸 다 얘기했더니 펄쩍 뛰면서 그 여자를 잘라버렸어요. 물론 바람이든 뭐든 개인 프라이버시지만 제 친구가 남편 바람 때문에 꽤 애를 먹은 모양이더라고요.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게 된 마당에 직원으로 쓸 수 없다면서 잘라버렸어요. 덕분에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친구 하나는 잘 뒀다 싶더군요. 도련님이 이혼하고 가족들과 다시 화목해졌어요. 혼자 된 도련님이 맘쓰였지만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한편으론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죠. 시어머님은 그 일을 겪고 이제 신경 쓰는 일은 그만하고 싶다며 저에게 통장까지 넘기시며 가게 운영을 온전히 다 맡기셨어요. 그 불려시 덕분에 가족들에게 인정을 더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좋은 일만 생겼죠. 그런데 이 여자는 저에게 앙금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겁도 없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손님인 척하면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었니 맛이 있니 없니 하며 횡포를 부리길래 주방에 있던 저는 바가지에 돼지뼈 우린 국물을 한 바가지 퍼들고 쫓아나갔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왜? 국밥 먹으러 왔는데 오면 안 돼? 이게 국물 한 바가지 덮어 써봐야 정신 차리지? 그걸 나한테 뿌린다고? 미쳤어? 내가 미치기만 했겠냐? 당장 안 나가? 엄마야, 이 무식한 여자 같으니.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한데 어쩔래? 쫓아오지 마! 바가지에 든 국물을 곧 뿌릴 것처럼 하자 미친 듯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진짜로 뿌릴 생각은 없었는데 충분히 겁을 준 것 같아서 너무나 속 시원했어요. 그 이후로는 가게로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요즘 정말 많이 춥죠? 오른 가스비에 전기세에 가게 운영하기 너무나 안 좋은 조건이지만 오늘도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힘내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추운 날 뜨끈한 국물 드시면서 기운 내시고 이 시기 잘 버텨내시길 빕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